1991년도에 2주에 걸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대.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약 0.5도씩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대. 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화산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멀리 퍼지게 되겠지. 네. 그렇게 되면 뭐를 가려? 태양을 가려. 태양 빛을 가리게 되면 지구로 지표면으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려지게 되지. 차단이 되니까 결국에는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데 여기 뭐야? 지구 평균이야. 이 필리핀 근처의 평균도 아니고 전체 지구의 평균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그 땅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게 연평균?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졌어? 그러면 뭐야? 대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땅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어떻게 돼?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렇게 평균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면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작물이 자라는데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지. 왜? 추우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육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대. 자, 이렇게 지구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난 변화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화산 폭발의 경우에도 뭐야? 기후에도 영향을 줘,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한테도 영향을 줘. 이런 식으로 어떠한 지구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이번 파트에서는 알아보자라는 거야. 자, 먼저 지구계라는 얘기를 볼 건데, 여기에 계, 한자로 계자가 있고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어. 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 안의 물질 또는 구성 요소의 집합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물질들 혹은 구성 요소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는 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결론만 나왔는데, 결론이 먼저 나왔는데, 이 계를 이루는, 예를 들면 이러한 경계에서 바운더리야, 이 경계 안에 여기를 구성하는 어떠한 요소,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어떠한 요소, 또 어떠한 요소, 이러한 요소들이 계를 이루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 얘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얘의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쪽도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전체 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 중에 하나가 뭐야? 생태계가 있지. 생태계 하면 너희 배웠지? 네. 생산자, 소비자에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있고, 3차 소비자 있고, 분해자 있고, 그런 것들, 그 소비자와 분해자와 그 다음 생산자가 모여서 그걸 이제 우리 환경과 더불어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계라고 보면 될 거예요. 생태계. 그리고 너희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소화계. 소화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뭐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소화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를 이루고 있지. 이런 것들. 혹은 순환계도 마찬가지고.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태양계도 있네? 태양계도 배웠지, 학교에서. 태양계가 뭐가 태양계야? 수은아?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뭐 행성도 있을 거고, 또 별도 있습니다. 별도 있을 거고. 별도 있어? 태양계?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뭐 소행성도 있을 거고, 그치? 뭐 그런 수금지와 목토, 천해, 걔네까지 이런 뭐 외소행성도 있을 거고, 행성도 있고, 행성 주위를 도는 뭐 위성, 뭐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태양계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랬었을 때 여기 지구계를 한번 알아보자. 지구계.
우리 책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아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읽어봅시다. 지구는 대기, 육지, 바다, 다양한 종류의 생물체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다. 뭐 대기도 마찬가지고 육지, 물, 생명체, 생물들 다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다. 이를 뭐라고 한다? 지구개라고 한다. 그랬었을 때 이 지구개는 각 구성 요소들이 끊임없이 뭐를 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지구개의 구성 요소를 보면 5가지의 번역으로 나눠져 있다. 지구개는 크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 5개의 영역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다행히 요거를 다 배우지는 않아. 직권 같은 경우는 이번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고 수권은 2학년 때 배워. 기권도 2학년 때 배워. 생물권은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배워. 그 다음에 외권은 2학년 때 일부 배우고 3학년 때도 일부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이 지구계의 구성요소 5가지를 이제 1, 2, 3학년 동안 나눠서 배우게 된다. 기억해 둘 거 뭐야? 직권. 직권의 영역은 여기 보면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여기 말고 바깥에 나가서 땅이 있지? 땅 밟고 있는 땅. 거기서부터 어디? 지구 내부까지. 겉에 있는 지각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밑에까지 지하까지 쭉 내려가서 어디? 지구 중심부까지가 직권의 영역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이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그 밑에 뭐 멘틀도 있고 핵도 이루어져 있고 하는 것들은 오늘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지구의 구성 요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권이 있어. 기권.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이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밟은 땅 직권의 위가 뭐가 되겠어? 기권의 영역이 되겠지. 기권. 지구를 둘러싼 얇은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인데 다음 장에 나와 있네. 수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기권 얘기했네. 다음 장 보면 요런 게 있구나라고 직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요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될 거야. 지구의 대기,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도 지구 중력 때문에 중력 이번이 중력. 지구가 빨아들이는. 또 빨아들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여기에 맞게끔 빨아들인다를 좀 다르게 조금 고급진 과학 용어로 빨아들인다를 좀 다르게 비슷한 개념이야.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 어때? 잡아당기는. 맞아? 유진아 맞아? 잡아당기는? 중력이 뭐냐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어떠한 물질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걸 중력 혹은 인력이라고 하지. 그렇다 보니까 지구 중심에서 뭐를 잡아당기는 거야? 이 공기를 잡아당긴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근처에 지표 근처에 뭐가 대기들이 많이 몰려 있고 위로 갈수록 희박하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권의 영역은 지구의 땅으로부터 여기 공기 여기 높이 어디 1000km까지가 기권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때 대부분의 공기들은 어디 다 여기 지표 가까운 곳에 몰려 있어. 왜? 중력 때문에. 중력이 뭐를 잡아당기니까 얘네들 공기들을 잡아당기니까. 그랬었을 때 우리 잘 알고 있는 공기 중에 공기를 이루는 물질 뭐 있어?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을 수 있고 질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뭐 다양한 기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야.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0.03%. 그런 것들은 나중에 2학년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이런 기권이 왜 필요하느냐? 보려면 우리 숨 쉴 때 뭐 필요해? 산소 필요하지. 식물들은 광합성 하는데 뭐 필요해? 이산화탄소. 빛도 필요하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 갖다가 뭘 만들어? 광합성해서 산소 만들면 그 산소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만들고 하겠지. 이렇게 보면 기권이라고 하는 애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을 한다. 혹은 외권. 외권은 지구 바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주를 얘기를 하는 거지.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빛. 쉽게 말하면 햇빛에서 오는 자외선, 적외선 들어본 적 있지? 네. 자외선을 많이 쬐면 어떻게 되니? 타지. 네. 타면 어때? 여기가 홀딱 벗겨지지. 빨갛게 되다가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뭐도 생겨? 피부암도 생기고 하는 그런 해로운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기권이 거기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해로운 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기권에. 그리고 구름이나 비 등의 기상현상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온실효과라고 들어봤지. 지구의 온실효과 때문에 일정 부분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런데 과도한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 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야. 이러한 것들이 다 기권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인 수권. 다시 앞으로 가자. 수권. 수권은 우리 지구 안에, 지구계 안에, 그러니까 지구상 안에 있는 물에 해당이 된다. 수권. 그러면 지구상 안에 있는 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뭐야? 가장 많은 거. 바다. 또 강, 호수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야? 해수야, 해수. 바닷물, 짠물. 짠물이 지구상에 있는 수권 중에 97.5%를 차지하고 있지. 대부분이야. 그리고 해수를 제외한 나머지 안짠물을 우리는 담수라고 해. 그리고 어느 책에서는 육지의 물이라고 해서 육수라고 얘기도 해. 어떤 책에서는 나오는데 보통 해수, 담수 얘기를 하는데 담수가 육지의 물에 해당하는 게 2.5%밖에 안 돼. 2.5%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빙하야, 빙하. 빙하 본 적 있니, 수원이? 아니요. 유진아, 빙하 만져본 적 있어? 아니. 스님도 본 적 없어. 텔레비전으로 봤고. 죽기 전에 만져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만져볼 가능성도 없는데 육지의 물 대부분이 빙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야. 지하수는 뭐니?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물이 지하수고 그 다음 호수와 하천수. 아까 호수 얘기했고 하천수, 강 얘기했지? 이거는 지구에 있는 수권의 영역 중 0.03%밖에 안 돼. 굉장히 적은 양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지. 왜? 지하수는 땅 파고 우리가 두더지도 아니고 땅속에서 생활을 안 하니까 모를 거고 그 다음에 빙하는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러니까 볼 일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아니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은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수권의 그럼 혹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얼마나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돼. 그런데 요것도 요거보다 더 줄어들겠지. 하천수를 다 이용하지 않잖아. 우리 여기 세종시에서
마시는 물 어디서 끌어오는 줄 알아? 대전이나 대전에서 끌어와. 대청댐 가본 적 있지? 아니면 신탄진에. 대청댐 가본 적 있지? 가본 적 있잖아. 가서 보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보고 왔는데 그 물을 여기까지 끌어오게 되지. 그랬었을 때 뭐 여기 가까운 고복저수지니 뭐 세종 호수공원이니 그런 물들은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지하수도 대부분 우리가 사용을 못하지. 다 수돗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 아껴 써야지. 물 아껴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물 사 마시니? 정수기 물 마시지 집에서. 사 마셔. 정수기 물 마셔. 정수기가 없어야지. 정수기 없어? 그럼 수돗물 마셔? 아니요. 수돗물 왜 안 마셔? 수돗물 왜 안 마셔? 먹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아, 안 될 것 같아. 유진이 수돗물 안 마시지? 응. 물 사다 마시지? 응. 왜 수돗물 안 마셔? 더러워서. 왜 더러워? 그 더러운 물로 너 이빨 닦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 설거지도 그걸로 하는데 더러워? 더러워. 저희가 먹는 물보다는 좀 더 더럽지 않나요? 그 뭘 물 끓여 마셔? 그거는 끓이시다. 그 뭐 안 마셔? 아니면 사 먹. 사 먹어. 뭐 나중에 요거 습관에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물을 아껴 써야, 왜 아껴 써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도 1학년 마지막쯤에서 배우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습관, 우리 몸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습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지. 왜? 죽어 없으면. 그렇지? 우리가 물이 전체 우리 몸 안에서 일정 부분 이상 없어지게 되면 탈수 증상에 의해서 심각한 경우에 뭐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한여름에 이제 탈수 증상,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운동하는 사람들, 뭐 일하는 사람들 갑자기 막 뭐 쓰러지는 경우가 뭐 열사병도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물이 갑자기 부족하게 된 현상, 혹은 반대로 물이 너무 우리 몸에 갑자기 많이 들어왔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물은 강물처럼 아니면 혹은 바닷물처럼 지표면을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기도 하지. 막 벽을 깎아서 강에 의해서 무슨 삼각조처럼 퇴적돼서 지형이 생기기도 하고, 굽이 차오르는 이 강물들에 의해서 지형이 바뀌기도 하고, 그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증발이 되면서 대기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수증기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 기상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수권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 생물권 봅시다. 생물권 보면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체, 그리고 이들이 분포하는 영역을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니? 직권에서 살고 있지. 네. 그리고 오징어는 어디서 살고 있어? 바다. 바다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거북이는 어디서 살아? 바다. 생물체가 지표와 지구 내부, 그리고 바다와 일부는 대기에서도 살고 있어. 생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지표 혹은 바다, 강, 그렇게 수권에도 살고 있지만 일부 대기에서도, 기권에서도 살고 있는 애들이 있지. 이게 이제 생물권이고, 이것도 2학기 마지막 때 좀 자세하게 보고. 그 다음 지구계야. 지구계라고 하면 금방 얘기를 한 것처럼 수권, 직권, 그 다음에 기권, 생물권, 이게 될 텐데, 외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밖의 얘기인데 이걸 왜 지구계에다 넣어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지구의 기권 밖에서 아까 지구 지표서부터
1000km까지가 기권의 영역이라고 했고 그 바깥의 영역을 뭐라고 한다? 외권이라고 할 거거든. 쉽게 말하면 뭐야? 우주 말하는 거야. 우주. 우주에 관련된 얘들이 왜 지구에 집어넣었을까? 왜? 지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권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태양이 있지. 태양 같은 경우 태양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한 99.9%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머지 0.01, 0.0001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없이는 우리 지구 존재할 수가 없지. 지구의 생명체들이나 아니면 모든 게 안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외권도 지구에 같이 집어넣는 거고. 달의 인력. 달의 인력은 뭐니? 우리가 바닷물이, 바다 가본 적 있니? 네. 바다 가본 적 있어? 응, 바다 가보면 가서 이렇게 12시간을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밀물 썰물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네. 그게 이제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뭐하니? 공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달도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태양이야. 태양 주위를 우린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 그리고 지구 주위를 달이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 달이 이쪽에 있을 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혹은 달이 이쪽에 있거나 혹은 달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서 같이 잡아당기게 되면 이로 인해서 어떤 민물, 썰물,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이런 달의 인력도 지구에 포함을 시키는 거다라고 보면 될 거고. 유성체. 유진아, 유성체가 뭐야? 유성체. 유성체. 어? 유성체 몰라? 순이 유성체가 뭐야? 잘 모릅니다. 유성체. 유성. 별똥별.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선생님은 몇 번 봤거든? 네. 순식간에 별똥별이다 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지. 왜? 대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마찰에 의해서 대부분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지. 네. 일부 떨어지기도 해. 이런 것들도 지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유성체들은 뭐야? 우주 돌아다니고 있는 소행성들 뭐 그런 것들이 지구 가까이 오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니까 지구 안으로 들어오다가 별똥별로 반짝하며 타버리기도 하고 일부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는, 지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외권도 뭐에? 지구계의 영역에 집어넣게 됐다라고 보면 될 거야. 나머지 이 얘기들은 이제 차츰차츰 중학교 과정을 쭉 배우다 보면 보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지구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 상호작용은 뭐니?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이제 상호작용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우리 유진이한테 사랑을 계속 줄 거야. 사랑을 막 줄 거야. 일방적이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사랑을 줬어. 유진이도 인상 쓰지 말고 이게 뭐야 이게. 줬어, 사랑을. 그러면 우리 서로 상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 상호야. 여기도 뭐냐면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영역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면 생물권을 중심으로 해서 직권, 수권, 기권 서로 영향을 받아. 기권이랑 생물권, 기권이랑 수권, 수권이랑 직권, 직권이랑 기권, 그리고 외권도 다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얘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건 수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수권으로 문제만 생겨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권도 영향을 받을 거고 수권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기권도 영향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기권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로 인해서 쥐권도 영향을 받게 되고 생물권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체크 문제 1. 지구계를 구성하는 5가지 외권, 생물권, 수권, 기권 하나 보니 직권이 없네. 직권. 지구계는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구성되어져 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과 이들이 분포하는 영역을 뭐라고 한다?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권. 암석과 토양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될까? 여기 직권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됐니? 어렵지 않지? 이번 단어는 직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거지. 직권. 직권의 구조. 봅시다. 직권의 구조. 직권의 구조.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딛는 부분부터 어디? 지구 중심까지가 직권의 영역이라고 했지. 그러면 지구 내부를 탐사를 해봐야 되겠지.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지, 어떠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를 탐사를 할 건데 지구 탐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 2가지 방법을 쓸 거야.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이다라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시추하고 화산 분출물 조사 2가지가 직접적인 방법이 될 거다. 시추. 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시추라는 건 그냥 땅을 파보자라는 거지. 땅을 파보면 어떻게 써?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왜? 땅 파고 하면 그 옆에 뭐가 있을 거니까 단면이 있으면 여기에 무슨 증표층 그렇게 쭉 나눠져 있으니까 알 수 있겠지. 거기에 뭐가 있고 여기는 진흙으로 되어 있고 모래로 되어 있고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큰 돌, 더 큰 암반, 암석 그렇게 되어 있구나. 직접적으로 땅을 파들어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이제 시추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탐사 방법이라는 거지. 가장 확실해. 시추는. 왜? 파서 눈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탐사 방법이지. 그런데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증가해. 자, 1970년에 그때 가장 강대국이 전 세계에서 러시아였어. 러시아.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었지. 소련이라고 불렀지. 네. 들어본 적 있어? 소련? 그래서 러시아 얘기하고 이렇게 구소련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때는 소련이었고 지금 러시아라고 부르고 1970년대만 해도 러시아가 최고 강대국이었고 이제 미국이랑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우리 과학이 발전했니 니네가 발전했니 막 그렇게 경쟁을 하던 때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나사라고 하는 거 있지. 미 항공우주국.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 미국에서? 맨날 러시아한테 지니까. 최초의 우주인도 러시아고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한도 러시아야. 그러니까 미국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사 만들어 놓고 막대한 양의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나사지. 아무튼 1970년에 러시아에서 궁금한 거야. 땅속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시추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구 내부 탐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을 했네. 그래서 1970년부터 근 20년을 팠어. 땅만.
몇 킬로, 몇 미터, 몇 센치 팠을까? 자, 여기 지구 중심까지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라고 했어. 6,400km예요. 20년 팠어. 20년. 그러면 강대국이니까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겠지. 얼마를 팠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자. 유진아, 얼마를 팠을까? 반도 못 봤어. 아, 반도 못 팠어. 그럼 예를 들면 3,000km 미만 이하 3,000km 정도? 유진이는 3,000km 정도 팠을 거야. 3,000km. 수인이는 얼마 팠을 것 같아? 많이 파도 한 50km 정도. 50km.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좀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한 10km 해볼까? 10km. 20년을 땅을 팠는데 얼마를 팠냐면 12km 팠어. 12km. 조금 더 파긴 했는데 12.한 26? 선생님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12.2km, 13km도 못 팠어. 20년. 그러면 1년에 얼마 팠다라는 거야? 몇 배? 500m 팠다라는 거야. 500m 팠나? 지금도 파고 있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강대국인데도 이거밖에 못 팠어. 12km밖에. 왜? 여기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이 세지다 보니까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추를 할 수 있는 깊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왜? 요만큼밖에 못 파니까 나머지 부분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시추가 가장 확실한 탐사 방법이긴 하지만 깊이에 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때? 효율적이지 않지. 시추라는 방법은. 자, 직접적인 방법인 시추는 일부분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화산 분출물 조사야.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 안에 있는 가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마그마가 바깥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 안에 있는 암석이라든지 그러한 물질들이 같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여기 지각물질이나 멘틀 물질에 올라오게 되면 그거 보면 땅속 깊은데 이러한 성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지하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는 것이. 그런데 화산물질물을 조사한다? 그런데 화산이 모든 지역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지. 화산 본 적 있니? 우리나라 없잖아. 그럼 우리나라 요 안쪽은 하나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화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화산이 있고 화산이 아주 아까 6,400km라고 했는데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폭발되는 게 아니지. 어디? 한 100여 킬로미터 부분까지밖에 화산이 폭발하는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겉에 부분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더 깊은 곳은 연구할 수가 없지. 그리고 폭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다 나오지도 않고 일부분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극히 일부분만 연구가 될 수도 있고. 화산은? 선생님도 화산 본 적 없어. 우리나라도 이제 백두산 쪽에 거기 휴화산이지 화산 폭발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야 얘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인 시추와 화산 분출물 조사 얘네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지구 내부 탐사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접적인 방법이 나오니 간접적인 방법. 여긴 대놓고 딱 얘기를 했네.
지구 내부를 효과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간접적이다라는 거지. 간접적. 먼저 지진파 연구야. 지진파가 뭐야? 지진파 들어본 적 있니? 지진이 뭐야? 그렇지. 땅이 흔들려. 땅이 흔들려? 맞지? 땅도 막 갈라지고. 땅도 갈라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다행히 요 근래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지진 같은 경우는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느꼈지. 뭐 실제적으로 막 땅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지진은 몇 년 전에 포항에 발생한 거 그 정도? 손에 꼽을 정도고 뭐 흔들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는 자주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돼. 그랬었을 때 지진이라는 것은 뭐 지진파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 혹은 발파 어디 부분에 이제 굴 파고 있는데 밑에 파 내려가고 있는데 돌 있으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화약 넣고 터뜨리고 하는 이런 인공적인 지진으로 얻은 지진의 파동 기록을 분석해서 지구 내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지진파 연구라고 하는 거야. 지진파, 파동이야. 지진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을 이렇게 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쏴. 그리고 반대쪽에서 그 지진파를 분석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했었을 때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탐사하는 데 이용한다라는 거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탐사한다. 층이 뭐야? 우리 여기 몇 층이야? 3층. 그 밑에는 몇 층이야? 2층. 2층에 뭐 있어? 짜장면집 있고 3층에 토리수학 있고 1층에 뭐 있어? 아이스크림 가게 있고 뭐 있잖아. 층마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이 층상 구조는 뭐야? 지구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뭐를 이용해서? 지진파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운석 연구야. 운석은 뭐니?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돌 덩어리를 운석이라고 하지. 그게 이제 가끔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었을 때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크고 작은 암석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우주를 떠돌고 있다라는 거지.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같은 성분들이 우주 떠돌다가 어떻게 돼? 가까이 지구 왔었을 때 인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대부분은 대기 중에서 다 타버려. 다 타버리는데 일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그게 이제 운석인데 지구 내부의 구성물질과 비슷한 성분이지. 그 운석이. 그러니까 그 운석을 분석을 하면 지구 내부까지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구 내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우주 공간으로부터 지구에 진입한 암석이 지구 대기에 마찰에 타고 남아 지표면에 발견된 것이 운석이다. 운석의 성분을 조사하면 지구 내부의 성분을 유출할 수 있다라는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자 탁구공 크기만한 운석이 우리 지구에 떨어졌어. 대기 중에서 다 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 어디? 여기 페스티벌 2고 저 반대편 건물이 페스티벌 1이잖아. 이마트 에브리데이 있는데 자 거기 사이 중간 도로에 요만한 운석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밑에 그냥 구멍이 뚫릴까? 아니면 거기 그냥 탁 하고 박힐까? 아니면 박혔다가 튕겨나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떨어져서 깨질 수 있는 거. 뭐가 깨져? 도로가 깨져? 운석이 깨져? 운석이 깨지지 않나? 내 머리가 깨져? 운석이 깨져? 유진아 탁구공만한 크기의 운석이 여기 길 한복판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가정을 해봐. 박혀. 얼마나 박혀? 한 이 정도? 이 정도? 조금 더? 한 10m 박힐까? 20m 박힐까? 몇 cm 박힐까?
자, 탁구공만한 크기의 운석이 여기 바로 앞에 떨어지게 되면은 축구장 크기니까 여기 페스티벌 건물 있는 이쪽 요만한 크기가 다 날아간다라고 보면 돼. 예? 이만큼 없어져. 여기. 여기 뚜레쥬르부터 여기 뭐 있니? 여기 국수집 있잖아. 네. 그 부분이 다 없어진다라고 보면 돼. 운석 요만한 게 떨어지면. 단다 그게 엄청 센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냉장고만한 집에 있는 냉장고만한 운석이 다 타지 않고 여기 세종 여기 떨어진다라고 보면 우리 세종시는 없어져. 그만큼 큰 충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km 지름이 1km 정도 되는 운석이 지구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없어. 우리나라는 그냥 지도상에서 사라진다라고 보면 될 거야. 네, 그런 정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구에 공룡이 멸종하게 된 이유가 뭔가라고 알아봤을 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게 빙하기가 와서 얼어 죽었을 거다. 혹은 환경이 바뀌어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다. 그리고 일부 이러한 운석의 충돌에 의해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머리가 아파서 그랬을 거다.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어. 그 중에 일부가 뭐였냐면 운석이 떨어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멸종이 됐을 거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거든. 굉장하지. 그게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이만큼이 사라지게 됐는데 근데 2014년도 우리나라 진주에 3월 8일이야. 3월 8일일 거야. 맞나? 3월 9일인가? 8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아? 어제잖아. 3월 8일이. 네. 선생님네 둘째가 태어난 날 2014년도였거든. 3월 8일에 우리나라 진주 있지? 전라도 익산 옆에 있는 진주에 운석이 떨어졌어. 얼마나 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개인가 4개 떨어졌다고 했을 때 다 타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우리나라 사람 몇만 명이 모여서 그 운석 주스러 갔어. 가방 하나씩 메고 밑에 찌르는 탐침 꼬챙이 하나씩 들고 몇만 명 모였어. 그게 비싼 거예요? 이 정도 하나에 1억 원 하니까 탁구공 크기가 지구의 성분들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큰 거는 더 비싸대. 그러니까 그거 주스려고 우리나라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다 찌르고 다니면서 이거 갖다가 돌만 좀 이상하게 생긴 돌만 있으면 갖고 가서 자 이거 운석입니다. 분석해 주세요. 운석입니다. 분석해서 그렇게 했었던 게 2014년도였어. 그때 왜 운석이 왜 비싸겠어? 여기 보면 지구 내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때 찾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봐. 한 3개인가 4개 정도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운석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특이한 돌만 보면은 다 갖고 와가지고 이게 분석해 주세요, 분석해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 운석 연구. 자, 그런데 운석은 매번 떨어지냐라는 거지. 선생님 2014년도에 운석 우리나라에 떨어지고 그 이후에 운석 떨어진 걸 본 적은 없으니까 다 대부분 대기 중에 타버리니까. 그리고 운석이 어디 떨어졌는지도 구하기도 힘들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구 내부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운석 연구. 그 다음 고온 과학 실험이 있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고온 과학 장비를 사용을 해서 초창기 지구에는 굉장히 뜨겁고 큰 압력과 굉장히 뜨거운 물질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실험실을 맞춰놓고 지구 내부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 내부 상태를 이해하는 방법, 고온 과학 실험 방법이 있겠다.
그랬었을 때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구 내부 탐사 방법은 지진파 연구가 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니? 네.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자,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네. 아, 그러면 우리 지구 내부는 무슨 층, 무슨 층, 무슨 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지진파가 지구 내부에서 전파될 때 전파 속도가 급격히 달라지는 부분을 경계로 여러 층상 구조로 구분을 한대. 쉽게 말하면 지진파라고 하는 파동이 이렇게 갈 거야. 가다가 나중에 배우게 돼 매질이라고 하는 부분, 매질이 이 전파가 이동하는 부분을 매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연못에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 땡 하고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되니? 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 네. 그게 파동이거든? 그 파동이 퍼져나가는데 그 파동을 퍼져나가게 하는 물질이 뭐야? 물이잖아. 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랬었을 때 그 매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물이 매질이게 되는데 그 매질이라는 부분 선생님이 여기 말을 해. 그러면 매질이 뭐가 될 거야? 공기가 매질이 될 거지. 네. 혹은 선생님이 여기다 귀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저쪽 멀리에서 그러면 그 매질이 뭐가 될 거야? 여기 칠판 고체가 될 거고 물속에서도 소리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었을 때 여기 보면 그 파동이 전파가 될 때 그 매질이라는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되면 파동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파동의 속도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매질이 바뀌게 되면 여기 공기 중에서 빛이 이렇게 가다가 공기 중에 빛에서의 속도가 물속으로 가게 됐었을 때 물이 매질이 달라지지. 공기라는 매질과 물이라는 매질이 바뀌게 되지. 그러면 빛이 나가는 속력이 바뀌게 돼. 속력이 바뀌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굴절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예전에 그거 해봤었을 거야. 머그컵에다가 동전 넣고서 이렇게 동전 넣고 쳐다봐. 아,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보이게 됐었을 때 물을 컵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안 보이던 동전이 보이게 되는 현상이 왜 그러냐면 매질이 달라지면서 이 빛이 어떻게 돼? 굴절이 되기 때문에 안 보이던 동전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 바꿔 얘기를 하면 뭐냐면 매질이 바뀌게 되면 이런 빛 같은 파동이 이동을 하다가 뭐가 일어나? 굴절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는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자,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파동이 이동할 때 속력이 바뀌어져. 빨리 가던 게 느려져. 느려진 게 빨라져. 이렇게 속력이 바뀌어지면 뭐가 일어나?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봐봐. 지진파를 어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지진파를 쐈어. 그런데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 지진파를 여기로 쐈으면 이쪽으로 지진파가 와야 되는데 여기로 안 와. 그 얘기는 뭐야?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꺾였다라는 거지. 꺾이는 이유는 뭐야? 지구 내부가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야?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 자, 지진파가 지구 내부에서 전파될 때 전파 속도가 급격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 그 부분을 경계로 해서 가장 겉에 부분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안쪽을 멘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쪽을 핵으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지. 자,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야. 지구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지진파를 열로 쐈네. 쐈더니만 결국에는 중간중간 이 지진파가 꺾이는 현상을 보고서 추정을 해보니까 맨 겉에 부분에서 한번 꺾였어. 거기까지를 우리는 지각, 맨 끝에 부분을 지각이라고 하고 그 안쪽을 요 부분 좀 이렇게 빨갛게 표현한 요 부분에서 또 한 번 또 꺾이더라. 거기를 멘틀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안쪽을 외핵, 바깥 외자 써서 바깥에 있는 핵,
그리고 그 안쪽을 안쪽에 안내자 써서 내핵 네 군데의 층으로 나눠지게 됐더라. 나눠져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야. 뭐? 지진파를 통해서. 왜? 파들어가서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다음에 화산 불출물도 알 수가 없으니까 운수로도 알 수 없으니까 지진파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지구 내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 네 군데의 층상 구조를 한번 보자. 먼저 지각, 맨 겉에 부분이 지각, 그리고 그 안쪽 부분이 멘틀, 그 안쪽 부분이 외핵, 그 안쪽 부분이 내핵,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이 되겠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자. 나만 덥니? 수아 춥니?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추우면 얘기해. 선생님은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드니까 왔다 갔다 하고 서 있으니까 추운데 너희는 앉아서 수업 듣게 되면 가만히 있으니까 추울 수 있어.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고 더우면 어쩔 수 없고 에어컨을 지금 틀 수는 없으니까 알겠지? 자, 맨 겉에 부분이 지각이라고 했어. 여기 봐봐.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이 지구의 겉에 부분이 지각이 해당이 될 건데 지각을 조금 더 확대를 해놓으면 이 멘틀 그 밑에 부분이 위에 부분이 지각인데 바닷물이 있는 지역은 해양 지각, 바닷물이 없는 지역을 대륙 지각 그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거 그림으로 한번 본 다음에 자 지각을 한번 보자. 지구의 가장 겉에 부분이야. 지구의 가장 겉에 부분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지표면 뭐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밖에 나가서 씹는 부분, 닿는 부분, 발바닥에 닿는 부분을 지표면이라고 하지. 그 지표면부터 어디까지? 모호면까지의 구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아, 여기 좀 어려운 게 나오지. 모호면은 뭐냐면 여기 보면 모으면 뭐라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에서 암석의 밀도가 갑자기 변하고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 이 경계면을 모호로 비치지 불연속면 또는 모호면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이거야. 이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진파를 이렇게 쏴보니까 요쯤 들어갔었을 때 갑자기 지진파가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지. 멘틀과 지각과 그 사이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부르자. 왜 모호면이라고 불러?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처음에 그 부분을 밝혀내게 돼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불연속은 뭐야? 연속은 뭐니? 쭉 지각으로 이어진 게 연속인데 지각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멘틀이 있지. 다른 물질로 되어 있지. 연속되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그 요쪽의 면을 불연속면 이름 붙여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그렇게 해놓은 거지. 됐니? 그거를 수은이 네가 발견했어. 그럼 그 면의 이름은 뭐가 되겠어? 임수은 불연속면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겠지. 그치? 보통 과학에서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과학자들 이름을 많이 붙이게 되거든. 뭐 플레밍이 왼손 법칙했을 때 플레밍이라는 과학자 이름. 그 다음에 뭐 있어. 다 대부분 이렇게 그 사람들 이름. 혹은 뭐 허블 망원경도 허블이 뭐야? 외부나 멀어지는 거 보고서 그 사람의 업적을 따서 망원경 이름을 허블이라고 붙인 거고. 그랬었을 때 이 부분이 지각과 이 멘틀 간의 그 경계를 그 사람 이름 따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는데 발음하기도 힘들잖아. 모호로비치치. 그치? 그러니까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부르기도 해. 같은 얘기야.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너무 길어. 짧게 모호면이라고 부릅시다. 모호면은 뭐야?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각은 어디야? 지표서부터 그 모호면까지를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각은 어디까지나 해당이 되냐면 일단 지각은 요 부분을 지각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확대를 해놓으면 멘틀 밑에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부분 이 멘틀이 여기 이분이 여기가 멘틀이라고 했으니까 모으면은 여기가 모으면일 거야. 여기가 모으면이 될 거야. 그렇지? 자, 모으면 여기 있는데 모으면 위쪽 부분인데 지각은 크게 바닷물이 있는 쪽을 해양 지각, 바다가 없는 쪽을 이제 대륙 지각 두 개로 나누게 돼. 이게 둘 다 지각인데 지각을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뉘게 된다. 그랬었을 때 여기 딱 그림으로 봐도 대륙 지각은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지. 네. 자, 대륙 지각은 대륙을 이루는 지각 부분인데 여기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도 화강암질. 그리고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로 조금 두꺼워. 그리고 평균 밀도가 2.7g/cm 세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옆에 바닷물이 있는 곳, 바닷물 밑에 부분이 해양지각이야.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딱 눈을 봐도 대륙지각에 비해서 어떠니? 얇지. 여기는 해양지각의 코가 막혀. 평균 두께는 5km. 35km, 5km. 얇지. 그리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려워.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해두면 될 거야. 그랬었을 때 이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5km로 얇으면서 평균 밀도가 3.0g/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러니까 자,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대륙 지각은 두껍고 35km, 해양 지각은 어떠니? 얇아. 그리고 얘는 밀도가 2.7, 얘는 밀도가 3.0, 얘가 더 밀도가 크다라는 거까지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는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얘는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 그것까지도 외워두면 굉장히 좋겠지. 그 다음 지각 밑에 모으면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존재를 해. 멘틀 밑에는 뭐가 있어? 외액이 있어. 맞니? 네. 그랬었을 때 외액하고 멘틀 사이에 경계면이 또 있어. 걔의 경계면을 뭐라고 하냐면 구텐베르크면이라고 되어 있어. 다다음 장에 나오게 될 건데 구텐베르크 어디서 들어봤니?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직지라고 하는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최초라고 얘기를 했었지. 네. 그 과학자가 그 구텐베르크가 이 구텐베르크일 거야 아마.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처음에 멘틀과 외액 사이에 여기 경계면을 구텐베르크가 발견을 했나봐. 그래서 여기 면을 구텐베르크 면이라고 할 거야. 멘틀과 외액 사이의 경계면. 자, 그랬었을 때 멘틀은 여기 위에 모호르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면과 그 다음 구텐베르크 면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멘틀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멘틀. 됐니? 자, 모호면으로부터 어디니? 지하 2,900km까지의 깊이. 그러니까 모면으로부터 지하 약 2,900km. 이만큼이 2,900km라는 거야. 이 구간을 멘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뭘로 되어 있어?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 아까 우리 지각도 선생님이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는데 지각도 뭘로 이루어져 있어?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멘틀도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 고체.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모식도이긴 하지만 여기 봐봐. 여기 멘틀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 여기 겉에 부분이 지각이고 멘틀은 이 부분이 멘틀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안쪽이 내핵. 외핵. 그 안쪽이 내핵. 요 하얀 부분이 멘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부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은 부피, 지구 전체 부피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멘틀이다. 기억해둬야 돼. 지구 전체 부피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멘틀이다. 80%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좋겠지. 자, 멘틀은 고체 상태이고 지구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멘틀의 밀도는 3.3에서 6.0 g/세제곱센티미터야. 자, 그러면 아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에서 얼마라고 했어? 2.7, 3.0이라고 했지, 밀도가. 그런데 여기는 얼마니? 6.0까지 3.3에서 6.0이니까 지각보다도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밀도가 뭔데? 얼마만큼 빽빽하게 있느냐가 밀도라고 봤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어떠니? 일단 밀도가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이 지각에 이루고 있는 암석과는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 다음 구텐베르크 면에서 지구 중심까지를 우린 핵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지하 약 2,900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900이야. 2,900부터 중심까지 6,400km까지의 구간을 우리는 핵이라고 부를 거야. 핵. 핵은 철이나 니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금속 원소잖아. 금속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각과 멘틀을 이루는 물질보다는 밀도가 더 크다. 자, 보자. 여기보다도 지각보다도 멘틀의 밀도가 더 컸고 여기보다 멘틀보다도 이 핵을 이루는 물질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야. 지구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따가 이걸 왜 커지는지도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여기 2,900km에서 안으로 이렇게 지진파를 쐈는데 여기 보니까 5,100km. 여기에서 5,100km가 됐었을 때 지진파가 또 바뀌는 현상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는 왜 그래?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했지, 지진파의 속도가. 지진파 속도가 언제 달라져? 매질이 달라질 때. 즉, 여기에 성분이 달라질 때 지진파가 바뀐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왜 핵이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외핵 갖고 내핵으로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 자, 핵이라는 애는 이 멘틀 밑에 부분인 구텐베르크 면에서 중심까지가 핵인데 중간에 어디 5,100km 깊이가 됐었을 때 지진파가 바뀌네. 그래서 그 지진파가 바뀌는 데를 기준으로 멘틀하고 그 사이를 외핵이라고 부르고 그 안쪽 중심까지를 내핵으로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랬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진파를 쏘았었을 때 외핵은 액체 상태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 액체 상태. 정확하진 않은 거죠. 나 설명해 줄게. 지진파가 통과를 못하고 통과를 하는 물질들이 있어. 그걸 설명해 줄게. 추정이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니까 추정을 하는 거지. 그랬었을 때, 자, 지각고체, 멘틀고체, 외핵, 액체, 그리고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외핵 같은 경우에는 여기 2,900km에서 5,100km까지의 구간을 외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100km에서 지구 중심 6,400km까지를 내핵이라고 부르고 여기 고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지구에 땅을 파들어가는데 12km밖에 못 팠다고 했지. 왜?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는 높아질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야? 압력이 높아질 건데 그러면 고체 하다가 액체가 돼야지 어떻게 고체 액체 고체가 되냐 라는 거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보면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므로 외핵은 액체 상태. 그러면 내핵도 액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안에는 외핵보다 온도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액체 상태면 여기도 액체가 돼야지 어떻게 다시 고체가 되느냐라는 거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 압력이 높아. 압력이 더 높아지지. 네.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대요. 자, 온도가 높아져서 압력이 어느 정도 높아져서 고체했던 물질이 녹았어. 외핵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온도가 더 높아지고 압력이 더 세지게 되면 이 철이나 니켈 같은 금속 원소들이 금속 물질들이 아직 원소는 안 배웠으니까 금속 물질들이 결정 구조가 바뀌어 버려. 그러면 결정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액체 상태가 다시 고체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무 고압이고 고온이라서 액체가 다시 고체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면 돼. 대부분 요거 아는 중학생들 없어. 그냥 안에가 고온이고 고압인데 왜 여기는 액체고 고체일까요? 몰라. 그런데 단순하게 너희는 뭐 어디까지? 너무 고온이고 고압이다 보니까 결정 구조가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액체에서 다시 고체로 넘어간다. 그 정도만 알아둬도 굉장히 고급진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돼서? 자, 이렇게 지각을 직권을 이루는 지구 내부까지를 보게 되면 층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맨 겉에 층 지각 그리고 멘틀과 경계 모호면 멘틀과 그 안쪽 외핵과 경계면 구텐베르크 그리고 여기 안에 있네. 좀 이따 하겠는데 외핵하고 내핵도 경계면이 있지. 거기를 레만면이라고 해. 레만면. 레만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레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레만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뒤에 시가 내용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야. 그거는. 자, 그러면 밑에 학습 내용 체크 1번, 2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여기를 뭐라고 했어?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 혹은 모호면이라고 부른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구텐베르크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 레만면이 될 거야. 자,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보면 지각은 고체가 될 거고 멘틀도 고체가 될 거고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층 뭐가 되겠어? 외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일단 집에 가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외핵이 액체로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안 들 수도 있고. 그치? 저녁 먹는데 반찬을 딱 집었는데 어라?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 구텐베르크면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기억이 안 나면 뭐 어떻게 해? 복습하고 또 책 보고 하면 될 거야. 됐니? 처음이라 안 들어와. 바로 들어오면은 뭐라고 해?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지. 한번 보면 천재고 기억하면 천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까먹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고 보면 돼. 자, 오른쪽에 보면 우리 탐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자, 탐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험을 해서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게 이제 탐구라고 보면 될 거야. 지구 내부 구조의 모형 만들기가 있는데 아까 금방 배운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의 깊이를 우리가 배웠었잖니? 그치? 요걸 가지고서
실제 모형을 한번 만들어보는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지. 이게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면 요 탐구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 수행평가. 그게 수행평가야. 그러니까 평가는 두 가지가 있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지필평가가 있고, 이러한 실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실기로 뭐를 보는 거야? 평가를 보는 게 수행평가지.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안 해. 왜?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면 모둠을 만들어 놓고 실험 준비를 해 놓고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어떻게 되니?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문제 풀어서 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하든 수행평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뭘로 나올 거야?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될 거니까 수행평가를 하든 시험 문제에 나오든 여기에 나와 있는 탐구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왜? 탐구 실험을 직접 해서 뭐 앞에서 배운 이론들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고 다시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이런 탐구 활동을 직접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시간이 되면. 우리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몇 개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하면 재밌겠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안 하려고 외워야 되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건 재미가 없는데 이런 실험들은 재밌거든. 중간에 되게 많거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하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집에서 누구랑 해? 호경이랑 해봐. 누나랑 누나랑 해보고 너는 유림이랑 해보고 승이랑 해보고 그치? 동생도 있지? 그렇게 해보면 될 거야. 지구 내부 구조의 모형 만들기 봅시다. 모형 만들기를 통해서 직권의 층상 구조를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데, 자, 실제 지구 내부의 실제 두께를 보면 전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면 지각은 35km, 멘틀은 2,865km까지, 그 다음에 외핵은 2,200, 내핵은 1,300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실제 지구 내부의 층의 두께야. 그랬었을 때 우리 모형의 두께를 얼마로? 32cm로 해놓고서 비례식을 통해서 지각의 모형의 두께, 멘틀 모형의 두께, 외액의 모형의 두께, 내액의 모형의 두께를 한번 계산을 해봤다. 이제 비례식이 들어가니까 비례식은 다 배웠잖아. 유진이 배웠니? 아직 안 배웠니? 1대2는 4대 얼마일까요? 라고 했었을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2 곱하기 4는 1 곱하기 네모와 같으니까 8은 네모는 얼마가 돼? 8이 된다라는 거. 이게 비례식이지. 아직 안 배웠니? 안 배웠구나. 이게 이제 비례식이야. 요걸 가지고 뭐냐면 여기 지구 실제의 두께 가지고 우리는 모형으로 만들 거니까 모형 얼마? 반지름 32cm짜리로 놓고 지각을 몇 cm로 할 건지 멘트는 얼마 할 건지 요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니? 부채꼴의 종이에다가 뭐를 표시를 해놔? 각각의 이 층의 높이를 혹은 아니면 투명 플라스틱, 투명 아스테이지 같은 거를 해놓고 이걸 꽃갈 모양으로 접어. 거기다가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뭘 채워? 색깔이 다른 찰흙을 채워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랬었을 때 뭐니? 지구의 실제 지구 반지름 얼마니? 6,400km 대 실제 두께 지각이 35k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놓으면 돼? 35를 놓고 는하고 32. 자, 모형의 반지름이 얼마니? 32c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모형의 반지름이 32cm 놓아. 그리고 모형의 지각의 두께는 모르니까 여기를 뭘 놓나? 우리 X로 놓지. 아직
x가 배웠다고 하면 네모로 놓게 되면 내항의 곱 35 곱하기 32는 6400 곱하기 네모가 될 거니까 외양의 곱. 그러면 어떻게 돼? 얘 알아보기 위해서는 양변을 6400으로 나눠주면 될 거야. 6400. 자, 그러면 네모 값이 얼마가 돼? 약 0.2cm 정도 나오게 된다. 라고 해서 0.2cm 만들어 놓고 그 부분 차륵 만들고 나머지도 똑같은 공식으로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해놓고 그 부분을 뭘로 채워? 차륵으로 채우든지 색깔로 채우게 된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를 모형의 두께가 반지름 32로 했으니까 지각을 구하는 문제 아니면 멘트를 구하는 문제 외액의 두께를 요거 모형의 두께를 내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중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여기 오른쪽으로 비례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32cm의 모형의 두께 중에서 지각 0.2cm, 멘틀 14.3cm, 외액 11cm, 내핵 6.5cm야. 자 여기 가장 두꺼운 층 뭐니? 14.3 멘틀이 가장 두껍지. 가장 얇은 층 뭐니? 0.2cm 지각이 제일 얇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실제 지구에서 지각은 지구 전체에 비해 매우 얇다. 0.2cm 어떻게 표현할 거야? 차륵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너무 여긴 얇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꽃갈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뭐 금방 비례식에 의해서 모형 두께 해놓고 투명 필름을 돌돌돌 말으면 꽃갈 모양으로 되지. 거기 표시를 해놓은 거에다가 색깔별로 뭐를 채우니? 차륵을 채워가지고 모형을 만들기도 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0.09cm란 말이야, 지각. 그러니까 0.09cm 표현하려면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겠지. 그리고 외액은 물인데 여기다 물 어떻게 집어넣을 거야? 그게 이제 조금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니? 멘틀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지구 내부 구조 모형 만들기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지구 내부는 4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 맞지. 외액과 멘틀의 부피는 동일하다? 아니요. 다 달라. 4개 다 다르다. 틀렸다라고 보면 될 거고.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겠네. 옳지 않은 것. 1번 보자. 지구 내부 구조는 시추를 통해 알 수 있다? 없어요. 시추 통해서는 어디? 이만큼밖에 지각도 다 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얘지. 1번이 될 거야. 뭐 나머지는 뭐 보지 않아도 될 거야. 그치? 다음 장 이제 심화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심화야, 심화. 심화가 뭐니? 수은아, 심화가 뭐야? 어렵게 나오는 거. 그렇지. 심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교재에서는 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여 과학 고수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 맨 책 앞에 나와 있어. 우리 책의 구조. 우리 파이탑의 구성과 특징에 2단계에 보면 그 내용이 되어 있어. 심화가 뭐야?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심화 내용이 실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중등 과정에서는 없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지. 교과서에. 바꿔 말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바꿔 말하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될 거니까 심화 과정을 알아둔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지다. 바꿔 말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진파를 통한 지구 내부 구조의 연구를 보게 되면, 자,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의 단층, 자, 이렇게 지구 내부에 지층이 있었을 때 이게 중간에 뚝 끊기는 현상, 밀려나가는 현상, 이런 게 단층이라고 하지. 이런 현상에 의해서 지진, 진동이 생기는 거, 혹은 화산이 폭발할 때, 혹은 지하 동굴이 무너질 때 등 충격에 의해서 지표면이 어떻게 돼?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지구 내부에 지진이 발생해서 파동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파라고, 그 파동을 지진파라고 얘기하는데,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1학년 2학기 마지막쯤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됐는데, 아까도 잠깐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는 반사되기도 하고, 그치, 우리가 야호 산에 가서 하면 조금 있다가 야호 소리가 들리는 건 뭐야? 소리 음파가 반사가 되는 거거든. 여기 지진파도 마찬가지로 일부 반사가 되기도 하고 일부 나가다가 굴절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돼.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니?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뭐니? 이게 꺾인다라고 했어. 굴절이 된다라고 해서 지구의 층상 구조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랬었을 때 지진파는 크게 P파와 S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P파, S파. P는 뭐니? 배웠을 텐데. P파. 첫 번째를 뭐라고 해? Primary라고 하지. 아, 유진이 웨이브 좋아하지. 웨이브 어떻게? 이렇게 웨이브 하지. 그 웨이브. 프라이머리 웨이브. 지진파가 발생했었을 때 첫 번째로 도착하는 지진파를 P파라고 하고, S파는 세컨더리. 세컨더리 웨이브를 우리가 S파라고 해. 지진계에 어디게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여기 지진을 측정하는 장치를 지진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도달할 지진파를 우리 프라이머리 웨이브, 그 다음에 P파 다음에 도착하는 거, 두 번째로 도착하는 거 세컨더리 웨이브, S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P파는 고체도 통과하고 기체도 통과하고 액체도 통과해. 그런데 S파라고 하는 놈은 고체만 통과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이제 쏜 거지. 자, 여기에서 인위적인 지진파를 여기다 쐈어. P파도 쓰고 S파도. 그러면 반대쪽에서 여기 지진계를 놓고 여기 지진 발생하는 걸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어라? 여기에는 P파, S파가 둘 다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어라? P파만 도착을 하고 S파를 도착을 안 하네?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가 같은 물질로 되어 있으면 P파나 S파나 다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는 뭐야? 다른 물질. 그렇지. 내부가 다른 물질로 되어 있다. 어라? S파는 통과를 못하네? 그 부분은 뭐다? 고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지진계를 놓고서 다양한 곳으로 P파, S파 쌓아놓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됐다. 됐니? 네. 자, 그리고 여기 P파와 S파가 전파되는 속도는 세 군데에서 크게 달라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과학자들 이름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여기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 모호로비치치 불연성면 혹은 모호면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구텐베르크면,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 레만면이라고 부르게 된다 라고 했었을 때, 모호면은 어디? 5km에서 35km 사이의 레만면, 그 다음에 2900km의 구텐베르크면, 그 다음에 5100km의 레만면이 존재를 하게 된다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가 된다? 심화 내용이 되겠습니다.